지수가 조금씩 더 힘을 내면서 현재 일중 고점 부근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8%대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네요. 2029선 기록하면서 2030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있는 시장의 핵심 이슈들 분석해 보겠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IBK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시 준비되어 있는 이슈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증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교체 후 임기 1, 2년 차 초기 국면에서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슈앤 전략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지 진단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취임식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정부 출범 초기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증시 좀 봄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을지 먼저 전망 좀 해보죠. 네, 일단 신정부 출범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아베 증권이 들어서면서 일본 증시의 어떤 정책 기대감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증시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좀 정책 기대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 테마주, 이런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관련주에서는 아무래도 기대가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면서 실제보다는 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 정권 초반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어떤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실제로 정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주가가 오히려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린 에너지, 특히 그 당시 MB 정부 들어서면서 오바마 그때 대통령도 그린 에너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이제 태양광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산업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과잉 생산으로 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폭락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관련 테마성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쪽에 중심으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참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최근에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코스닥 내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관련해서 만약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좀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형주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부진한 것 관련해서 과연 이게 뭐 정책적인 영향인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단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코스닥이 부진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중소형종마다 또 나름 이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뭐 코스닥이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이보다는 좀 부정이나 중립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책 때문에 뭐 코스닥이 잘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소형주 투자 관련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 관련해서도 똑같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 조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그래도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실적이 만약 개선이 되는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냥 정책 때문에 이제 단지 그쪽 업종이 모두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단지 그 기업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기피해야 될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번 주 들어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2월 7일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증시를 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2000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8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유입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수급의 정체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드디어 한국 증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귀환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투자가 지속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안 샀을까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한국 증시를 그동안 억눌렸던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적 완화 같은 걸 추진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글로벌 다른 통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이유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뭐 주변에 일본 쪽에서도 계속 양적 완화가 나오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원화는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됐었는데요. 기대했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뭐 특별히 엔화에 대해서 또는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이런 실망감 속에 한국을 좀 구원해줬던 게 뭐냐면 20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5,800원을 당일에 샀는데 그때 한국 당국자들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인이 말했던 게 뭐냐면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손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쪽에서도 환율의 투기적 목적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좀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글로벌 여타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부진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좀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당국자들이 좀 이렇게 좀 전략 반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 환율 원화가 더 이상 강세를 나타나지 않으면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좀 돋보이면서 국내 증시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연초에 국내 증시 디커플링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환율과 관련한 이슈가 조금씩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마자 외국인들이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뱅가드 이슈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 펀드 운용 기준 변경하면서 탈코리아를 시작한 지 약 2달 만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약 2조 원의 투자 자금을 들고 한국 증시에 다시 컴백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연초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뱅가드 펀드가 MSCI 지수를 이제 벤치마크로 삼다가 FTSE로 이제 벤치마크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FTSE에서는 저희가 선진국 지수고요. 그리고 MSCI에서는 이머징 지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MSCI를 추종하면서 이머징으로 우리가 분류가 돼 있었던 가운데 한국 이제 주식을 이머징 펀드에 담았었는데 이제 FTSE로 지수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머징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머징 펀드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비워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매도가 나타난 거고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머징은 아니지만 선진국 지수에 그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선진국 지수에 뱅가드에 여러 펀드가 있다면 이제 선진국에 투자하는 지수에다가 펀드에다가 우리나라 물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당연히 예상됐던 이머징에서 빠지고 이제 선진국에 당연히 편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상됐던 이런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영향을 생각했을 때 규모면에서 아무래도 이머징 쪽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 11조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에 대해서 매도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선진국 펀드로 관련해서 우리나라 매수세는 한 1.8조 원, 한 2조 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진국에 그걸 펀드에 편입하게 된 데 따른 그런 매수가 일정 부분 좀 매도하는 그 이머징에서 매도하는 부분을 상쇄는 해줄 수 있지만 아무래도 6월 말까지 계속 이머징 관련해서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뱅가드 관련해서는 물량 부담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수급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신정부 출범과 수급 개선으로 국내 증시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로 접어드는 다음 주 확인해야 할 시장 변수와 대응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음 주면 벌써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봐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해야 될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계속 뭐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일단 당장 이번 주말부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조기 총선이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베를루스코니 쪽이 만약 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그동안 진행했던 그런 개혁 정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유럽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이 올라오긴 했지만 몬티 전 총리 쪽이 이끄는 민주당 쪽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아무래도 몬티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관련해서는 주말에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서 예산 자동 삭감 관련인데요. 일명 시캐스터라고 하죠. 지금 3월 1일 날 만약 이거 관련해서 협상이 안 된다면 그대로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측이 이거 관련해서 협상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뭐 협상 내용 관련해서는 연기를 하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 대신 그러면 정부의 어느 지출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게 그대로 발동이 된다면 당연히 뭐 오바마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밝혔듯이 미국 경기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 후보 결정입니다. 지금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와타 일본 경제연구센터 이사장 그래서 일본은행 부총재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이 재무성 국제금융 차관 출신인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지금 후보군으로 지금 거의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갔다 와서 이제 아마 총리 후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 후보 관련해서는 만약 이제 총재 후보가 이제 앞으로 뭐 중의원의 참의원에서 일단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만약 엔화나 그다음에 또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놨을 때 외환시장의 구두 개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총재가 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또 그 시라카와 총재가 이제 3월 19일 날 사임하고 나면 이제 신임 총재가 새로 그 일본은행 금정위를 주재하게 되는 건 4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일본은행 측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정책 위험은 좀 한 달 정도에 좀 이제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좀 구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변수들까지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말에 예정되는 경제 지표들 챙겨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월말 월초를 맞아 챙겨야 할 경제 지표들이 많은데요. 주요 경제 지표 중에는 아무래도 선행 지표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25일 날 중국 쪽에서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1일 날 이제 또 중국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뭐 HSBC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시장에서 많이 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HSBC 제조업 지수가 예비치가 발표되면서 미리 나오다 보니까 좀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 발표하는 데다가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될 변수고요. 미국 쪽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주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관련해서 미국 쪽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챙겨야 될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 글로벌 지표를 많이 챙겨보는 가운데 한국 지표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한국 지표 중에서도 다음 주에 나오는 수출 지표는 좀 챙겨봐야 될 변수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수출이 아무래도 수출 그 관련해서 이제 한국 대표 수출 업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좀 챙겨야 될 변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이런 이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조정폭이 크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 주 조정이 나온다면 이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박옥희 선임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